1939년 4월 2차 대전 시작하기도 전에 나치 독일이 먼저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프로젝트를 시작해요.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기 전에? 그게 바로 이제 우란 프로젝트. 이게 전선이 워낙 넓잖아요. 여기도 당장 폭탄 보내야 돼. 여기 당장 땅크 보내야 돼. 여기 당장 비행기 보내야 돼. 그래서 히틀러가 말합니다. 야, 그 시간에 총알이나 몇 발 더 만들지 무슨 핵무기 같은 소리하고 앉았어? 야, 땅크나 더 만들고 야, 비행기나 더 만들지 무슨 아반떼 N 같은 거네요. 야, 그 돈이면 그랜저를 타지 무슨 아반떼를 타. 영화를 보니까 독일이 실제로 핵을 얼만큼 만들었는지는 제대로 표현이 안 됐더라고요. 얼만큼 성공에 가까웠는지. 얼만큼 성공했나. 자, 일단은 독일의 핵무기 역사를 시작하려면 이분부터 알아야 됩니다. 오토한 박사님이에요. 독일인이고요. 한씨예요? 한국 분이세요? 아니야, 오씨야, 오씨. 토한! 이름이 토한. 토한씨. 독일의 토한 씨. 이 아저씨가 이제 이런 실험을 해요. 중성자를 갖다가 우라늄에다가 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근데 맨 처음에 이 아저씨가 이제 상상을 하기로는 우라늄이 중성자랑 이제 붙어가지고 더 무거워졌으니까 우라늄보다 더 무거운 원자가 탄생하겠구나 하면서 중성자를 여기 우라늄에다가 탕 하고 쏴본 거예요. 쏴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다 알지만 그때 당시에는 기존에 존재하던 원자가 쪼개질 거라는 상상을 했던 과학자가 아무도 없어요. 원래 원자는 절대로 쪼개지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가 그들의 법칙이었는데 이 아저씨가 중성자를 우라늄에 탕 쏴보니까 두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하나는 한 게 독일 과학자였어요. 네, 독일 과학자예요. 그게 1938년 12월에 발표를 했을 거예요. 근데 두 개로 쪼개지는데 하나는 바륨, 또 하나는 크립톤이에요. 그 크립톤이 이제 슈퍼맨 크립토나이트 있잖아요. 크립토나이트가 저 크립톤에서 이름 따온 거예요. DC는 저작권료를 저 박사님한테 줘야 된다. 줘야 된다. 근데 이게 첫 번째 놀라운 사실이고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저렇게 이제 중성자를 우라늄에다 쾅 하고 박아봤더니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산하더라.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질량은 새로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그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저기 중성자하고 우라늄하고 있잖아요. 저 두 개를 합친 질량이 10이라고 쳐봐요. 그리고 저렇게 쪼개진 다음에 바륨하고 크립톤하고 3개의 중성자가 태어났잖아요. 5개의 질량이 있어요. 맨 왼쪽에 중성자하고 우라늄의 질량이 10이었다고 하면은 오른쪽에 저 5개 있죠. 오른쪽에 저 5개 질량은 몇일까요? 10. 우리가 아는 대로는 10이어야죠. 10이어야죠. 10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9가 되는 거예요. 질량이 1 어디 갔어요? 야, 1이 어디 갔느냐?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 질량은 항상 동일해야 되는데 1만큼 사라졌어요. 이 현상을 이제 질량 결손이라고 해요. 그 사라진 1만큼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빛과 열로. 근데 그 1만큼의 질량 결손된 1만큼 에너지가 무지막지하게 큰 거예요. 왜냐? 아인슈타인의 E는 mc 스퀘어의 이제 그 공식이 있어요. E 에너지는 m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이에요. 빛의 속도의 제곱에다가 1만 곱해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겠죠. 근데 사실 저 우라늄에다가 중성자 하나만 탕 치면은 대단히 큰 에너지는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따만한 공만큼 우라늄을 모아서 터뜨리면 연쇄 반응이 시작돼서 개박살이 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오토한 박사님께서 맨 처음에 그걸 발견을 하고 나서 전 세계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독일이 계속 앞서 있다고 강조가 영화에서 되는 게 이걸 애초에 독일에서 발견해서 그런 거구나. 사실 그때는 독일하고 유럽이 무조건 과학의 중심지였어요. 미국은 양자역학 아예 불모지였고 영화에도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가서 개척한 학과가 생겼다. 그분이 개척을 한 거잖아요. 오펜하이머가. 아예 불모지였어요. 모든 학문의 중심지는 이제 유럽이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영화에서 갑자기 이제 거기도 신문 보잖아. 신문 보죠. 막 뭐 개발했대, 핵분열이 된대 막 하면서 이제 그러면 핵무기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받은 전 세계 과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핵분열을 시켰더니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고? 그리고 연쇄 효과를 일으키면 폭탄이 될 수 있겠다고?
야야 이거 무기로 쓸 수 있겠는데? 이거 무기를 쓸 수 있겠는데? 실시켜. 폭탄 좋았어. 질문 하나 있어요. 네네. 솔직히 새로운 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둘로 쪼개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아무도 안 했던 거예요, 그 전에? 안 했죠, 못 했죠. 왜냐면은 왜 아무도 못했지? 실험 결과가 없으니까. 그때 물리학은 이제 이론 물리학과 응. 실험 물리학이 있어요. 아 이론 물리학은 이제 수학으로 나오는 대로 상상을 하죠. 그쵸. 실험 물리학은 그 이론을 기반으로 장치를 실제로 만들어서 이제 입자랑 입자를 부딪히게 한다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펜하이머는 이론 물리학자였습니다. 실험을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네. 그 선생님이 자꾸 뭐라 그랬고 독사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토한 박사님은 어떤 물리학? 이 사람 그럼 실험 실험 물리학. 그러니까 아. 결론적으로 어. 이제 이해가 이론 물리학자들이 더 급진적인 어떤 상상을 해놔야 실험 물리학자들이 그거 해볼까가 돼야 되는데 이론 물리학자들조차 기존에 발견된 물질이라는 프레임 안에 갇혀서 그치. 이 이상의 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하던 차에 실험 물리학자가 난데없이 해볼까 했는데 된 거지.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실험 물리학자들도 이제 중요하다. 왜냐면 실험 물리학자들이 실제로 그 장치를 고안하고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아 이게 재밌네. 그래서 영화에 그 약간 샤라웃을 해주는구나. 네. 칼마이너만 강조할 거면 이론 물리학자들을 샤라웃해도 되는데 옆에 로렌스 계속 그 깐족대면서 나중에 그 말하잖아. 실험 물리학이 있으니까 좋죠? 막 이런 하는 게 맞아. 되게 중요한 이런 거예요. 포인트 때문에 네. 그걸 짚어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서로 상호 보완을 하면서 맞아. 올라가는 거예요. 오펜하이머가 본인이 이론 물리학자라는 거에서 한계를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맞아. 이제 이해가 확 된다. 이제야 알았나. 이제 연쇄 반응이 이제 나오죠. 만약에 중성자로 우라늄을 때린 다음에 이제 원자 2개를 갈라지고 중성자 3개가 나오거든요. 네. 저 중성자 3개가 또 우라늄을 때려서 2개로 갈라지고 또 우라늄을 때려서 엄청난 폭발력을 일으킬 것 같다. 치고 약간 도미노 같은 거죠? 도미노가 2개 도미노를 치고 그 2개 도미노가 4개 세 도미노 도미노 치고 시작하고. 4개가 8개가 되고 막 2제곱 3제곱씩 네. 되는 거. 이거를 실현할 수 있다면은 우리 인류가 가지지 못했던 가장 강력한 폭탄을 우리가 왜냐면은 이제 이는 MC 스퀘어 하면은 너무 큰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아예 비교조차 안 되는 폭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939년 4월 그러니까 2차 대전 시작하기도 전에 나치 독일이 먼저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프로젝트를 시작해요.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기 전에? 네, 일어나기 전에. 그게 바로 이제 우란 프로젝트. 이게 우란 세계대전 네. 전에 이미 들어갔었다. 그러니까 세계대전이 1939년 9월 그쯤에 터졌는데 이미 4월에 시작한 거예요. 이미 4월에. 그 왜 우란이에요? 우라늄. 그리고 그다음에 액은 프로젝트의 독일식 발음을 해서 네. 우란 프로젝트. 슈바인 학생. 우란 프로젝트가 시작되잖아요. 네. 총 책임자가 하이젠베르크입니다. 이 하이젠베르크가 누구냐면은 양자역학 3대장 중에 하나예요. 닐스 보어하고 엄청 친하고 막스 보른하고도 엄청 친하고 이 세 명이 아인슈타인하고 싸웠죠. 네. 잠깐 대사로 나오던데 저기 막 닐스 보어가 네. 털렸잖아요. 뭐 네. 이걸로. 아인슈타인을 이긴 학자가 몇 명이나 될 것 그치, 같아요. 그런 데서 이런 나오죠. 얘기했었죠. 저 세 명이 합심해서 아인슈타인을 개발라 버린 거예요. 맨 처음에는 양자역학 쪽이 발릴 뻔했는데 세 명이 합심해가지고 이겨내죠. 양자역학에서 처음으로 이제 확률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는데 전자가 있으면은 전자가 여기 있을 확률이 70%야 여기 있을 확률은 10%야 이러니까 아인슈타인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확률이냐고 그 확률이 어딨냐고 확률이 없는 어떻게 거지. 가차가 될 수 있냐. 확률이 어떻게 나오냐 물리학에 그러면서 싸웠던 거예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나? 그거 영화에 우리가 보는 아인슈타인은 이미 왕좌에서 내려온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은 양자역학파하고 고전역학파하고 싸웠는데 고전역학파의 대표가 아인슈타인, 양자역학은 저렇게 3대장. 걔네 셋이서 솔베이 회의에서 싸워요. 이제 양자역학이 이겼는데 그때 이후로 아인슈타인이 계속해서 양자역학을 깔라고 논문을 내요. 계속해서 양자역학 학문 아니라고 계속 해요. 받아들이지를 못해. 네, 못 받아들인 좀 거예요. 악에 받쳐서 만든 느낌이네요. 아인슈타인은 실제로 양자역학을 끝까지 인정을 안 했다고 하니까. 맞아, 그랬다면서. 근데 결국엔 양자역학은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이 됐잖아요. 그 싸움 직후에.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은 약간 그 꼰대 혹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뭐지 불통 이런 이미지가 꼰대슈타인. 대단한 업적을 쌓았고 업계의 흐름을 바꿨는데 그 시기가 지난 다음에는 이분의 학파가 아니게 되어버려서 나중엔 이분이 하는 말이 신뢰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신뢰가 없다기보다 당신 시대나 그랬죠. 이렇게 되는 예술로 화풍도 그런 게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계는 아인슈타인이 어느새 그런 인물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 오펜하이머한테 그런 조언을 할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근데 다 겪어봤으니까.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사실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을 오히려 크게 이제 발전시킨 사람이거든요. 양자역학을 끝까지 인정 안 했지만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뭘로 받았는지 알아요? 상대성 이론으로 노벨상을 받지 못했어요. 아 그건 아니에요? 나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광전 효과로 받았어요. 광전 효과. 광전 효과가 뭐냐면은 그 전까지 학자들은 빛이 뭔지 정확히 몰랐거든요. 네. 빛이 파동인지 입자인지.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은 빛이랑 부딪히게 해가지고 튕겨나간다는 걸 입증했어요. 그 말은 빛은 입자라는 거잖아요. 파동이 아니라고. 네. 그걸로 노벨상을 받으신 분. 구슬끼리 부딪힌 거를 발견한 거지. 그렇지. 사실은 그 소리야.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때 빛은 입자라는 걸 증명하면서 이 상을 탔는데 그게 이제 양자역학이거든요. 결국에는 빛이라는 거는. 와 되게 모순적이다. 모순적이죠. 그럼 그는 양자역학 직전까진 갔지만 그 문턱을 넘지 못한 그렇죠,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광전 효과 해서 노벨상 받아놓고 양자역학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 3대장을 깔라고 양자역학 깔라고 EPR 역설이라는 걸 내놔요.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그 다음에 R은 누군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세 명의 과학자가 모여서 EPR 역설이라는 걸 내놓는데 그게 이제 양자역학이 틀렸다는 논문인데 그게 오히려 또 양자역학 또 발전시키고 그래요. 그걸 반박하려고 계속 이 논리를 쌓다 보니까 연구를 이 하니까. 양자역학과 학문이 아예 그냥 더 깊어지는 거죠. 발전을 해버리고. 오히려 좋아. 그 빌런이 하나 있어야 다들 성장하는 거야 어차피. 이거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는 싸움이다. 와 근데 여기까지만 들어도 재밌다. 나 지금 되게 재밌다. 너무 재밌는데요?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가운데 사람이 이제 닐스 보어거든요. 닐스 보어. 두 사람은 거의 이제 형제보다 더 깊은 관계. 브로맨스. 브로맨스. 네. 브로맨스였는데 이제 서로 연구도 많이 하고 서로 이제 심리적인 위안도 많이 주고 같이 모여서 아인슈타인을 싸우기도 하고 되게 친한 관계였는데 독일이 덴마크를 침공해요. 아 그렇죠. 이제 네, 시작된 거죠. 네, 덴마크가 근데 저 가운데 닐스 보어의 고향이에요. 덴마크를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닐스 보어가 닐스 보어 연구소에 있던 노벨상까지 다 녹여서 숨겨놓고 녹여요? 녹였어요. 걸리니까 노벨상 딱 있으면 이거 닐스 보어네 하고 알잖아요. 아니 닐스 보어는 3대장인데 독일이 굳이 건드려? 유대인이야 닐스 보어? 유대인이죠. 무조건 박사든 뭐든 무조건. 무조건이야. 히틀러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게르만 민족의 민족 우월성이 나는 때문에 그래도 뭔가 있으면 써먹을 줄 알았어. 오히려 그런 인물이 있다는 거가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증명 못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지. 더 싫었겠지. 더 싫지. 근데 사실 그게 나치 독일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은 그때 엄청난 인재들이 다 미국으로. 미국으로 막 그런데 다 떠나버리니까. 인재 유출. 인재 유출. 그렇게 생각하면은 맨하튼 프로젝트가 결과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게 저렇게 생기신 분이었구나. 이거다. 영화에서. 그래, 요거 중간에도 오펜하이머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로브스가 왔을 땐가 할 때 지금 미국은 그 뛰어난 과학자들이 여기 다 나올 때 아니에요? 단독 플레이를 하고 있다. 얘네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전쟁이 기울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기는 그 대단한 애들을 초반에 있었음에도 인종차별하느라 못 모았고 자기네 애들로만 한 거고 얘는 미국 안에 있는 과학자 다 모으면 된다 했으니까 사실 시작부터 좀 갈라져 있을 수 그렇죠. 있죠. 근데 그때도 그렇고 요즘 시대도 그렇지만 유대인이라는 인종들이 워낙 똑똑하잖아요. 그럼요. 그 당시 이제 물리학, 뭐 양자역학, 그다음에 화학 전부 다 유대인 천지거든요. 근데 걔네들을 아무도 못 쓴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그 독일이 덴마크로 쳐들어가는 거 맞아요. 봤잖아요. 그래서 네. 닐스 보어가 이제 노벨 메달을 녹이고 숨어요. 네. 근데 숨은 장소에 하이젠베르크가 찾아가요. 당시 이제 독일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 총책임자. 둘이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둘이 사실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게 두 개로 갈린다고. 네, 두 개로 갈려요. 어. 첫 번째는 하이젠베르크가 닐스 보어를 히틀러 쪽으로 영입을 영입하려고. 해서 포섭하려고. 포섭하려고 우리 같이 독일 가서 빨리 핵무기 개발하고 끝냅시다. 우리 거의 다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제 썰이 있고. 그랬더니 닐스 보어가 열받아가지고 넘어가서 저쪽에 힘을 실어줬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이젠베르크 본인이 반박한 게 있어요. 전후에 사실은 내가 너무 중요한 인물이고 그다음에 닐스 보어도 워낙 중요한 인물이다 보니까 이제 나치 독일 군인들이 도청을 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 그치. 그래서 100%지. 그래서 나는 나치 독일을 옹호하는 말을 하면서 은유적으로 몰래 정보를 빼돌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어요.
진실은 근데 알 수가 없어요. 진실은 모르죠. 근데 두 분 다 전쟁 후에 살아계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전쟁이 끝나고 다시 만났나요? 저 자리 직후의 사이가 엄청 안 좋아져요. 첫 번째는 그래서 포스파라고 하고 두 번째 설은 지금 우리가 완성하기 직전이니 빨리 가서 미국을 도와라 라는 그쵸. 류의 얘기가 있었다. 그쵸. 라는 얘기도 해서 나는 핵폭탄을 지연시키겠다 라는 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형님. 닐스 보어에 대한 또 재밌는 썰이 있는데 저 회동 이후에 닐스 보어가 양자역학 1대장이잖아요. 1대장이니까 나치 독일하고 연합군하고 둘 다 닐스 보어를 먼저 데리고 올라 그래요. 근데 저 때 하이젠베르크는 일단 실패했죠. 데리고 가려 그랬는데. 그래서 연합군 쪽에서 이제 군사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뭐 비행기에 타서 도망을 갔어요. 근데 비행기에 타서 도망을 갔는데 저때 닐스 보어는 이제 무기칸에 탔다고 해요. 무기칸에 탔는데 헬멧을 딱 썼는데 헬멧이 안 맞는 거야. 헬멧이 안 맞아. 대두 이슈. 조종사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헬멧이 없으니까 못 듣잖아요. 비행기도 시끄럽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종사가 산소 마스크 쓰라고 했는데 그걸 안 쓴 거예요. 그걸 안 쓰고 고공 비행을 하는데 고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뭐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높은 곳은. 그래서 실제로 닐스 보어가 이제 숨이 막혀서 이제 죽기 직전이었다고 해요. 영화에 그 대사 살짝 나오죠. 그치.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거긴 되게 농담처럼 얘기하는 농담처럼 얘기하지. 그게 사실은 그 대사 기억하네요. 헬멧이 안 맞아서 그랬던 슬픈 사연이 있어. 그 정도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순간적으로 세포가 좀 죽지 않나? 그렇죠. 죽어야 정상인데 네. 어떻게 운 좋게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파일럿은 무기칸을 딱 열고 쓰러져 있는 닐스 보어를 보고 이 사람 죽었다 싶었대요. 이게. 살 수가 없으니까. 죽었다 싶었는데 이제 깨어난 거죠. 그 장면이 이제 영화에서 잠깐 대사로 맞아. 네. 닐스 보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저 다시 독일 얘기로 넘어와서 네네. 이제 저 때가 1942년 11월의 지도예요. 네. 저 때 독일이 저만큼 먹은 거예요, 나를. 엄청 먹었네. 엄청 먹었죠. 네. 그때 독일이 노르웨이를 점령했었는데요. 네. 이제 노르웨이에 이제 중수 생산 시설이 있어요. 중수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물 있잖아요. 일반적인 물보다 무거운 물. 요게 이제 핵무기에 무조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 또 벨기에도 이제 점령을 했었는데 1000톤 이상의 우라늄 광산이 있었다고 해요. 그걸로 핵무기 2발은 그냥 만든대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오스트리아도 이제 점령을 했는데 여기 광산에도 우라늄 광산. 그러니까 자원은 되게 많았어요. 그랬네. 율이 훨씬 유리했어. 자원도 많고 이제 시작을 1939년에 했으니까 네. 초반에 되게 유리했던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되게 유리했던 상황인데 일단 여기까지 상황은 미국이 이제 첩보를 통해서 들은 거죠. 첩보를 통해 듣고 미국이 맨해튼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죠. 1942년에. 독일보다 3년 늦었죠? 많이 엄청 늦었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제 영화 보면은 다들 좀 쪼들려 하잖아요. 그치. 3년 더 빠른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그 첩보를 듣고 바로 맨해튼 프로젝트 시작하죠. 이거 뭐, 그냥 못 냅둔다. 이거 안 되지. 이거 절대 안 되지. 이거 얘네가 먼저 만들면 전세가 확 끼우니까. 실제로 독일이 이제 얼만큼 핵무기를 개발을 시켜놨을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네. 독일의 기술력은 세계 제1.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막 그 신무기 개발을 워낙 많이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 원자폭탄은 그 중에 하나인데 파시즘이 됐든 어쨌든 간에 사회주의가 됐든 공산주의가 됐든 막 이런 종류의 그 이념 체계에서는 항상 그 위에 리더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더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리더한테 잘 보이는 가장 좋은 거는 빨리 효과가 나와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 보면서 잠깐만 내가 그 밑에 있었어. 그러면 이걸 장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단타로 빨리빨리 뭔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는 게 필요했을 테고 그러면 원자폭탄은 돈도 많이 드는데 부담도 크고 리스크도 너무 커.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약간 보고서에서 누락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맞아. 너무 정확해요. 맞아요? 너무 정확해. 너무 진짜로? 정확해. 그러니까 그게 독일이 핵을 만들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전선이 워낙 넓잖아요. 여기도 당장 폭탄 보내야 돼. 여기 당장 땅크 보내야 돼. 여기 당장 비행기 보내야 돼. 근데 그 당시 과학자들은 이걸로 핵무기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별로 가능성 없는데 일단 연구해볼게요. 모두가 한마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한번 하면 될 것도 같고. 네, 될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는데 가능성이 높진 않은데 일단 연구비는 한번 줘보세요. 요 정도 느낌.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 입장에서 정확하게 그치. 별로 연구비를 안 주는 거죠. 그러겠지. 이제 국가 입장에서 별로 안 밀어주는 거고. 그치. 또 핵무기는 이제 스타크래프트 하다 보면 오래 이제 걸려요. 네, 오래 걸리죠. 오래 걸려. 그래서 진짜로 내가 너무 유리해가지고 좀 재미삼아 만드는 거 아닌 이상 웬만하면 안 만들죠. 김우빈님은 저한테 막 5발씩 잘 쏘던데. 너무 유리하니까. 너무 못하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독일이 그걸 할 정신이 없었을 그쵸, 것이다. 그쵸. 정신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 아이러니로 가는 거야. 네. 독일은 사실 39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맘만 먹었으면은 진작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는데 하나 게르만 우월주의로 가느라 유대인계 그 저명한 과학자들을 그치. 같이 일할 수가 없었다. 맞아요. 자기네 자존심 인재들을 때문에 못 썼고. 인재풀 가동 못했다. 이 수많은 자원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성과를 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기네가 애초에 목표가 신무기 개발이 아니라 핵무기 개발이었으면 진작에 할 수 있었는데 그치. 신무기 신무기를- 개발이라는 긴 개념을 갖고 가니까 핵폭탄이 대두될 수가 없었다. 핵무기가 안 맞아 떨어진 거야. 그때 당시 하이젠베르크는 그거는 알았어요. 핵무기를 만드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 비용이 진짜 많이. 이거 쉽지 않다. 너무 큰 프로젝트야.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국가에서 밀어주기가 힘들죠. 또 네. 설계 얘기를 하자면은 하이젠베르크가 이제 반응로를 설계를 했는데 네. 그 반응로의 이제 반응로. 설계가 이제 개판이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설계도를 하이젠베르크가 어쩌다 보니 유출도 하게 돼요. 그 개판으로 만든 예, 거야. 예. 그걸 유출해서 이제 독일 얘네 이 정도까지 했다고라는 걸 이제 다 알게 됩니다. 전 세계의 광고 효과. 광고 효과. 근데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엄청 위협적이었어. 그쵸. 반응로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미국이 정말로 저 독일의 그 현재 상황을 알았으면은 핵무기를 그렇게 빨리 시작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개판이니까 또 이제 하이젠베르크가 만든 그 핵무기는 중수를 사용해요. 중수. 영화에서 대사로 잠깐 나오는데 닐스 보어가 맨해튼 프로젝트 과학자들 앞에서 얘기를 해요. 독일은 지금 중수를 사용하고 있다. 그때 오펜하이머가 좋아하지. 맞아. 좋아. 네. 다른 과학자들 아싸! 맞아. 됐다. 됐다! 중수를 쓴다고 멍청한 놈들 막 이러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되는데 네. 바보들.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미국 쪽은 중수가 아니라 흑연을 썼어요. 맞아. 흑연 얘기 나와. 흑연을 썼는데 이게 중수랑 흑연 이게 뭐냐면은 네. 감속제라는 재료예요. 감속제가 뭐냐면은 네. 중성자를 탕 치면은 연쇄 반응이 두 개로 탁 갈라진 다음에 중성자가 3개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중성자 3개가 팡 하고 튀어나오는데 그 중성자의 속도가 너무 빠른 거야. 그 중성자의 속도 빠르면 안 돼요. 빠르면은 오히려 밖으로 튕겨나가고 안 맞아서 원하는 속도가 따로 네, 있어. 그 우라늄을 땅 정확하게 못 치고 그냥 다 뿌려지는 거야. 당구공을 빵 쳤는데 내가 친 당구공이 너무 세게 쳐서 밖으로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감속시켜서 정확하게 딱 원하는 속도로 맞출 수 있게끔. 그래서 그 감속제가 따로 필요한 게 중수나 흑연이다. 그렇죠. 근데 중성자의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그거의 속도를 줄여질 재료. 와 재밌다. 중수 안에 보면은 H2O잖아요. 수소가 되게 가벼운 물질이에요. 중성자가 그 수소를 땅 때렸을 때 가벼운 물질을 때리니까 더 느려지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중수를 이제 추출하는 게 오래 걸리고 비싸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는데 또 걔네가 중수를 가지고 핵무기를 만든다는 걸 이제 미국이랑 연합군들이 알고 노르웨이에 있는 중수 생산 시설을 부셔버려요. 심지어 그게 똑똑한 선택이 아니었는데도 일단 심지어 부셔. 중수도 부셔버려. 그럼 걔네 입장에선 중수 어차피 매달리던 애들이었으니까 더 시간 지연되고. 그렇죠. 그런데 얘네는 애초에 흑연으로 뭘 하고 네, 있어. 그다음에 흑연은 뭐예요? 근데? 흑연은 그 있잖아요. 연필. 그걸로 그 안에 넣어놓는 거예요? 네, 연필 재료. 보어가 그럼 진짜 중요한 걸 많이 알려준 사람이 그렇죠. 직접 참여를 자기는 안 하겠다고 했음에도 이 정보 공유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진짜. 독일은 그러니까 기술과 자원은 있었으나 핵폭탄 기술 개발도는 생각만큼 진척이 안 돼 있었다. 그렇죠. 네. 근데 저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같이 이상하잖아요. 뭔가 그치. 이상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아니 왜 갑자기 설계도를? 네. 저거를 혹시 하이젠베르크가 의도한 것이다. 의도한 거 아닌가? 그런 썰이 있어요. 설마 이렇게까지 엉망이었을까? 네, 그러니까요. 이 사이클로트론이 뭐냐면은 네. 핵무기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인데 실험 장비 같은 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 장비를 갖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가 갈라져요. 이 장비 자체도 만들기가 어려운 네, 거구나. 이 장비 너네 있어 없어 몇 인치짜리 몇 개 있어 그거에 따라서 핵무기 제조 능력이 이제 판가름 나요. 독일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걸 누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실험 물리학자들. 어느 정도 과학 수준에 도달하면 그걸 설계해낼 수 있는데 그 수준까지 있느냐 근데 아니냐. 그 기계가 대량 생산이 안 되는 기계가 안 되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설계도만 깔끔하게 있으면 난 그게 궁금했어. 그냥 그러니까. 목공하시는 분들이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애플폰 그 설계도가 있으면 그치. 아이폰 설계도 있으면 아이폰 그냥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설계는 거지. 진짜 어려워도 하나 완성되면 그때부터 따라 만들 수 따라 있잖아. 만들면 노동자들 시켜서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게 왜 아니야. 한 대밖에 없는 일단은 거지? 설계를 하려면은 그 정도의 물리학 수준이 돼야겠죠. 그다음에 실제로 설계를 하려면은 엔지니어링 공학이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실제로 실험 물리학자들이 그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근데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장비인 게 입자 하나가 있어요. 그거 하나 넣어놓고 여기도 하나 넣어놓는 거예요. 그다음에 얘를 전기를 슬려가지고 얘를 삥삥삥 돌려. 점점 전기를 많이 세게 줘. 돌려가지고 꽝 부딪히게 만드는 그 장비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말합니다. 야, 그 시간에 총알이나 몇 발 더 만들지 무슨 핵무기 같은 소리하고 앉았어? 아니, 약간- 야, 땅크나 더 만들고 야, 그 비행기나 더 만들지 무슨 아반떼 N 같은 거네요. 야, 그 돈이면 그랜저를 타지 무슨 그쵸. 아반떼를 타. 이런 느낌. 그 돈씨인 거죠. 그 돈씨. 그러네. 그 돈씨의 그런 상황에 여러 가지가 다 맞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전쟁통에 여유있게 막 우리 핵무기 여기다 얼마 이런 정신 상태가 그치. 아무리 국가 시스템이 운영된다 해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독일과 전 세계 연합군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유럽 안에서만 해도 지금 몇 개국을 침공하고 거기서 첩보 받아오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로 그러네. 치면은 뭐 한 5대1로 싸우고 있는데 그렇지. 갑자기 라면 먹으라 하면 라면 먹을 시간이 없어요. 핫도그 하나 줘! 빨리 핫도그 먹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냥. 핫도그 먹으면서 여자친구랑 통화하면서 한 손으로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근데 5대1이야. 5대1로. 근데 총통님하면서 온 게 맨날 아침마다 신무기가 쌓여 있어. 맞아. 근데 무슨 그 당시에는 존재 자체도 없었던, 그러니까 상상 속의 무기니까 그치. 그걸 밀어붙이기도 힘들고 밀어붙이려면 돈도 많이 들고 인재는 다 빠져나갔고 한창 바쁘게 전쟁 중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중수 시설 파괴되고 뭐 온갖 일이 다 일어나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총알이나 몇 발 더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정말로 인간의 한계라면 한계인 거야. 이해가 되지.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다. 네. 자, 그래서 전후에 보니까 미국하고 이제 연합군이 이제 독일을 점령을 했죠. 점령을 하고 보니까 독일의 핵무기 제작 수준이 너무 형편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당시 미국 과학자들이 평가하기로는 걸음마도 못 댔다 그랬어요. 그렇게 빨리 시작했는데 독일이 어느 정도로 핵무기의 진심이 아니었냐면은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그 프로젝트에 들어갔던 과학자들을 싸그리 모아서 폴란드 전쟁에 보내요. 에이? 역시. 근데 그 이해가 돼. 우리 앞에 했던 얘기들 그치. 생각해보면 이해가 맨날 돼. 되죠. 그 이런 정도. 시간에 저기서 싸워. 가서 총이나 한 발 더 쏴. 그러고 다시 한 8개월, 9개월 뒤에 다시 데리고 와서 다시 연구 시작시키고 약간 그 정도로 좀 진심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이젠베르크가 정말로 개발을 안 한 걸까 아니면 못 한 걸까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왜냐면 실제로 하이젠베르크가 총통을 찾아가서 우리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으면은 히틀러가 밀어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쵸. 그 당시 그 정도 그의 네임이 네,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일부러인지 뭐 자기 실수인 건지 개판도 많이 쳐놓고 그래서 이상하게 하이젠베르크가 이 정도로 깽판을 친다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일부러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것 같은 느낌. 일부러 흑연이 아니라 중수 쓰고 일부러 설계도 개판 치고 그 정도의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런 그쵸, 일을 하니까. 그쵸. 제일 그 오펜하이머가 경계했던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계속 하이젠베르크 몇 번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하이젠베르크는 자기 자서전에다가 나 깽판 쳤어요 라고 이제 써놓은 게 몇 개 많아요. 그냥 모든 부분에서 하이젠베르크는 성과를 내기도 힘들었고 성과를 내 생각도 없었을지도 없었을 모른다. 수도 있다. 모른다. 근데 또 뭔가 만들어 놓고 생색은 낼 수 있을 정도로. 그죠. 그치. 이건 생생. 발전기 만들었어요. 그치. 반응로도 근데 만들었어요. 아니 중수 할 수 있는데 그거 부셔졌다니까요? 뭐 이런 거. 그러면 전쟁 끝나고 하이젠베르크는 처분이 어떻게 내려졌어요? 일단 영국으로 잡혀갔어요. 영국으로 잡혀가서 영국에서 취조를 받았죠. 나 일부러 방해한 거다라고 뭐 주장을 했죠. 근데 이제 지금 역사학자들에서도 이제 의견이 좀 갈려요. 그치, 그러겠지. 그러겠다. 네, 이 사람은 실제로 도왔다. 아니면 아니다 임포스터였다. 몰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가 재밌으니까 썰이 나와. 썰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에 과학자라면 떠올릴 수 있는 하이젠베르그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 비효율적인 걸 계속 그게 멍청한 짓이든 뭐든 계속 하고 있었다. 그래서 진척이 전혀 없었다. 알고 봤더니. 네 맞아요.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이 정도만 했는데도 재밌는데 아는 사람들 얼마나 재밌겠어. 그렇죠. 하이젠베르크 이름 나오고 보어 등장할 때마다 재밌는 거예요. 아 이제 이해가 된다. 네. 그러니까 그 장면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쵸. 이거 중요한 왜냐면 장면이에요. 중요한 장면이고 네. 과학계의 엄청난 썰전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 지들끼리 호들갑 선물을 갖고 왔네. 닐스 보어 할 때 막 하는 게 이 맥락 속에서는 그가 구원자였던 거야. 그렇죠. 보어가 우리 편으로 왔다라는 게.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역사나 과학 역사 이런 것도 참 마블 영화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진짜 알면 알수록 보인다. 일반 사람들은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바로 본 거야. 그치. 그런 느낌이야. 근데 진짜 재밌다.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재밌다. 이해가 다 나도. 된다. 다행이네. 이해가 다 돼. 자 그래서 나 근데 여기서 나 하나. 네 지금까지 리뷰형이었고요. 저는 이제 다음에 또 다른 영화 얘기로 그 한국의 핵무기 개발사 그것도 재밌겠죠? 재밌겠다. 네. 진짜 그거 재밌겠다. 언제예요? 재밌겠다. 아니 그건 혹시 리뷰형이 영상으로만 확인되나요? 그거는 이제 여기서 하나요? 여기서 하나요? 이제 리뷰형이 채널에 그 시스템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우란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는 없었어. 그래요? 총책임자는 없었고 정조직이야 이거? 뭐야? 이제 하이젠베르크는 대표 과학자일 뿐이지. 시스템은 맨 위에 대가리에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론 물리학과 이제 핵무기를 만드는 과학자 중에 한 명. 정말 진심이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그쪽 시스템은 그랬어요. 그래서 각각 막 따로 연구하고.